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 앤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를 따라가고 있죠.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누스 황제, 그리고 샤를마니 황제, 그리고 그리고리우스 7세 교황, 이노센트 3세라고 한 교황을 각각 중요한 분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합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중세가 개막하는 그런 상황들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세의 개막을 알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따라가다가 훈족의 대이동, 훈족의 이동이 바로 이들이 원래 유라시아 초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인데 바로 동쪽에 흉노족이 이동한 것이다. 그래서 한무제의 흉노족 토벌까지 살펴보다가 서양세기를 하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한무제 때문에 한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중국의 역사라는 주제로 총 5개의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죠. 동양과 서양 역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입체적으로 세계사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훈족, 흉노족과 같은 이런 유목민들의 무대가 된 요 중앙 유라시아 초원, 이곳에서 꽃피운 실크로드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실크로드 세계사.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최초로 출현한 유목 제국, 서쪽의 스키타이 제국, 그리고 동쪽의 흉노 제국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유럽인, 그리고 인도인, 이란인, 더 나아가서 유목 문화의 조상이 된 인도 유럽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목을 제가 인도 유럽인, 세상을 바꾼 크루간 유목민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는요,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책을 제가 구하려고 했더니 절판이 됐더라고요. 절판. 이 책 내용을 보지 못했고, 대체 이런 내용이 또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자, 제가 몇 명의 여성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람 국적이 어디 갔습니까? 바로 독일 여성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요, 영국 여성이고요. 자, 이 사람은 이탈리아 여성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 여성이네요. 여기는 이란 여성이고요. 여기는 파키스탄 여성입니다. 여기는 인도 여성이에요. 자, 근데 좀 비슷하죠.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냐? 자, 오늘날 유럽인, 그리고 인도인, 이란인, 전부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상 이름이 뭐냐? 바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인도 유럽인, 바로 영어로 인도 유러피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북방 초원에 살던 유목민들인데 바로 말이 끄는 전차를 발명한 민족이기도 하죠.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가 이제 흑해죠. 여기 카스피입니다. 여기는 카프카스 산맥이 있어요. 자, 여기에 바로 여기를 본거지로 해가지고 바로 서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이렇게 또 이란으로, 그리고 인도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바로 이들이 지금 우리가 보시는 이 엄청난 발명품, 말이 끄는 전차, 이 전차를 만들어서 엄청난 군사적 우위를 통해서 가는 것마다 완전 다 쓸어버린 정복한 그 엄청난 정복 민족이기도 하죠. 자, 이들은 주전 2500년경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현재 유럽인, 이란인, 인도인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원시 인도 유럽인이 사용하던 이 언어에서 오늘날의 그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
뭐 아베스타어, 페르시아어 등 여러 언어가 바로 인도 유럽인의 그 모 언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로 어떻습니까? 쭉쭉 해가지고 그리스어, 라틴어, 켈트어, 독일어를 비롯한 게르만어,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아베스타어 이런 것들이 다 요 인도 유럽인을 공동 조상으로 하는 그들의 언어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 원시 인도 유럽인의 그 신화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 뭐 켈트 신화, 힌두교 신화, 페르시아 신화 등 바로 인도 유럽 지역 신화들의 기원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신화들에서 주된 주신이 누구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통적으로 하늘신, 하늘의 신을 최고 신으로 섬기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자, 요약하면 이렇죠. 바로 유럽인, 이란인, 인도인들은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종이나 언어 그리고 토착, 신화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인도 유럽인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요,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가? 바로 리투아니아 출신의 미국 여성 고고학자인 마리아 김부타스입니다. 이분인데요. 자, 이분은 고고학과 언어학을 결합해서 인도 유럽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그 기원에 대해서 이 쿠르간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자, 쿠르간이라는 말은요, 터키 말인데 원래 뜻은 거대한 언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고대의 그 거대한 분묘, 무덤을 의미하죠. 이렇게 무덤. 자, 동유럽은 이렇게 부장품과 함께 시신을 묻은 거대 분묘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바로 고대 부족 간의 가장 뚜렷한 문화적인 구분은 어디에서 찾는가? 바로 이 조상을 기리는 방법의 하나인 바로 매장 방식. 이 매장 방식이 비슷하면 같은 문화권이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리아 김부타스는요, 요 분묘들이 분포한 지역을 이 쿠르간 문화권으로 부르고 지금부터 7,000년에서 한 5,000년 전에 흑해 이 북방 초원에 살던 이 문화권의 종족들이 전차를 앞세운 우월한 군사력으로 주변을 정복해 나갔다고 하는 일종의 기마 민족설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자, 이 인도 유럽인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유목민으로 추정되는데 바로 흑해, 카스피의 북방 초원이 이들의 원래 살던 고향, 본향이었다는 거죠. 본향.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흑해와 카스피의 그 사이 여기에 이제 카프카스 산맥이 있고 지금의 조지아, 뭐 아제르바이잔이 있는데 바로 요 지역,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도 포함한 요 지역, 여기가 바로 인도 유럽인의 본향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자, 주로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농업 기술이 없어서 이들은 수렵 위주의 생활을 하죠. 이들의 생존 목표는 어때요? 오늘 살기 위한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런 유목 생활을 했다. 자, 하지만 활동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오늘날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자가용이 없이 산다? 그럼 어떻습니까?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겠죠. 자, 더 나아가서 이들이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집단 대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더더욱 불가능할 겁니다. 자, 이러다가 주전 4,000년경 엄청난 획기적인 기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일명 바퀴수레라고 하죠. 바퀴수레. 바로 요겁니다. 바퀴가 있고 수레. 바퀴수레를 이들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제가 가장 획기적이고 불가사의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갖다 붙였는데 이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 기준으로 따지면. 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이 바퀴수레하고 비행기 이 둘 중에 뭐가 더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많은 분들이 비행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답은 뭡니까? 당근 바퀴수레입니다. 자,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는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서 새처럼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야지 하고 어릴 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자, 이처럼 창조라는 것은 항상 모방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계를 통틀어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 굴러서만 이동하는 동물은 하나도 없죠. 즉, 이 바퀴수레에 상응하는 개념은 자연계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수레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가 탄생한 아주 불가사의한 발명품이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부터 이제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바퀴 수레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걸 누가 끌 것인가? 이걸 만약에 사람이 직접 끌었다고 하면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이들은 나름 꽤 현명한 선택을 하죠. 자, 그들은 대평원을 달리는 동물 중에서 아주 빠르면서 또 한편 성격이 온순한 초식 동물인 이 말을 길들이는데 성공합니다. 자, 말이 수레를 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가용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동 준비가 완료된 것이죠. 이들은 그래서 집단 대이동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골칫거리들이 있는데 그걸 단방에 해결하죠. 짐을 어떻게 실을 것인가, 가축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노약자, 부상자들은 어떻게 나를 것인가, 바로 말이 끄는 수레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단방에 해결이 되었다. 자, 이들은 그 초원을 박차고 나가서 문명사회를 공격하기만 하면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다는 거죠. 요 인도 유럽인들은요, 최초로 이 사육화된 말과 수레를 사용한 이 호전적인 목축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말 위에 사람이 타는 일종의 기마보다는 말이 수레를 끄는 그 전차로 활용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이륜 마차로 기동성이 증대되고 또 이를 통해서 전투력이 향상됐는데, 자, 이들이 끄는 전차는요, 고대 세계로 얘기하면 탱크와 같습니다. 탱크. 우리가 탱크가 한 대가 없어가지고 이제 6.25 전쟁 때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인도 유럽인의 대규모 이동, 더 나아가서 정복 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자, 이걸로 막 다 쓸어버리면 뭐 농경 문화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요 인도 유럽인에게 두 가지 점에서 깊이 감사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바로 이들은 주석을 넣어서 구리에 녹는 점을 낮춘 일종의 합금 제련 기술, 즉 이 청동 야금수를 개발해서 청동기 시대를 개막하는 데 일조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초로 이 불의 온도를 1000도 이상 끌어올려서 철기 시대를 여는 데도 바로 이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죠. 두 번째, 이들은 말을 길들이고 마차를 만들어서 민족 대이동을 하는 가운데 바로 유라시아 초원, 중앙 유라시아 초원, 바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4대 문명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교류하고 윤활유 같은 역할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 이들은 이제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서 인류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주전 3000년경 이 고대 인도 유럽인들이 만든 최초의 문명이 탄생하는데,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타이트족이 만든 고대 아나톨리아 문명입니다. 지금의 터키 동부에 있는 지역이죠. 자, 한번 지도 함께 볼까요? 자, 이들이 이제 최초로 이동한 곳이 어디인가? 바로 주전 3000년경 여기에 있는 산맥,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요. 그래가지고 아나톨리아, 지금 터키죠. 아나톨리아 동부 이 지역을 갑니다. 이 지역. 여기서 이제 히타이트 제국을 만들죠. 자, 근데 이곳은요, 구리와 은과 같은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주석을 넣어서 구리에 녹는 점을 낮춘 합금 제련 기술, 즉 청동 야금수를 개발해서 일찌감치 청동기 시대를 개막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한 1000년쯤 지나서 주전 14세기경 히타이트 고왕국을 지나서 신왕국이 탄생하거든요. 바로 히타이트 신왕국 때 이들은 철제 무기를 대량 생산하는데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어떤 철기 민족이 바로 요 히타이트다. 자, 이들은 기존의 문명을 만들고 있던 그 밑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이 아카드 문명을 접수하게 되는데, 수메르 아카드 문명은 어떻습니까? 그 특징이 대규모의 벽돌 건축술, 그리고 도시 문명, 농업 문명이라고 한다면은 요 히타이트는 어때요? 바로 청동 기술, 그리고 철제 무기, 그리고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단숨에 근동의 최강자로 부상을 하게 되죠. 카데시 전투라고 고대에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요. 이 전투는 최첨단의 농경 문화권인 바로 이집트와 바로 유목 문화의 그 뿌리를 둔 요 히타이트 문명이 한판 붙은 진검승부입니다. 무려 10년간 전투가 벌어지는데, 자, 이 전투는 바로 히타이트의 무아탈리스 2세와 이집트 19왕조의 람세스 2세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벌어집니다. 양측 합해서 도합 전차 500대가 동원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세계 대전과 비슷한 전투가 벌어지죠. 바로 하투사를 수도로 한 히타이트 제국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와 또 람세스를 중심으로 한 수도로 한 요 이집트 19왕조의 람세스 2세가 어디에서 붙는가? 바로 국경 지역인 카데시 여기에서 붙어요. 이 전쟁이 무려 10년간 지속이 된다. 굉장히 유명한 전투이기도 합니다. 지금 히타이트족은요, 주전 13세기 후반 정치에 모를 어떤 해양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해양민족의 이 분파가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다. 블레셋. 그 블레셋은 바로 히타이트 문명을 무너뜨린 그 해양민족, Sea People이라고 이제 문헌에 나오는 그 5-6개의 종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 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히타이트 문명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히타이트 문명을 고스란히 흡수해서 아시리아가 전차 기술, 이런 것들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당대 최강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주전 1500년경 동쪽으로 이동한 분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아리아인이라고 부르죠. 아리아인. 이들은 이란을 거쳐가지고 북인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자, 이들이 정복 과정에서 2개의 종교를 만드는데, 바로 하나는 조로아스터교고 또 하나는 브라만교입니다. 자, 이 조로아스터교, 이것은 이제 비교 종교학에서는요, 바로 선과 악의 대결이 굉장히 강조되는 요 조로아스터교가 바로 훗날 유대교와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브라만교는요, 인도의 토속 종교와 합쳐져 가지고 오늘날 힌두교의 모체가 됐다고 또 주장하죠. 자, 지도와 함께 볼 텐데요.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살다가 요 카프카스 산맥을 지나가지고 터키로 가서 아나톨리아, 고대 아나톨리아 문명을 만든 히타이트 쪽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지금 살펴보는 것은 주전 1500년경 동쪽으로 가서 이란으로 들어간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든, 더 나아가서 쭉 더 가서 북인도에 가서 브라만교를 만든 이들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이 동쪽으로 간 무리를 바로 아리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인도로 간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다 문명을 만들게 되는데, 베다 문명, 이 아리아인들이 바로 북인도에서 탄생시킨 문명이 바로 베다 문명이다. 이들은 강한 군사력으로 기존에 그곳에 있던 인더스강 유역의 문명, 바로 인더스 문명을 파괴합니다. 바로 인도 원주민인 이 드라비다족이 만든 인더스 문명을 무너뜨리고 베다 문명을 창조하죠. 자, 이들은 전쟁에서 이긴 어떤 정복 민족으로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주민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월 의식의 사회화로 탄생한 게 그 유명한 카스트 제도이겠죠. 이 토착민들은 바로 아리아인 사회에서 이 카스트의 가장 낮은 계층인 수드라로 편입이 되죠. 자, 이 시기에 이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한 이 베다 문화가 널리 전파되는데, 바로 이것은 오늘날 인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죠. 이 북인도로 간 인도 아리아인들의 역사는 문명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이 부분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바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 바로 소화자 터키로 간 그 아나톨리아 히타이트 얘기했죠. 그리고 동쪽 인도로 간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서쪽, 즉 유럽으로 간 그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데, 주전 2000년에서 1000년경, 자, 유럽으로 간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유럽의 새 주인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유럽의 원주민들은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미케네인들이죠. 주전 1600년경 이 남부의 그리스 남쪽의 미케네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미케네인들이다. 이들은 주전 15세기경 이미 찬란한 문명을 꽃피고 있다. 특히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크레타 문명을 만든 미노스 쪽을 정복을 합니다. 이렇게 크레타 문명을 고스란히 접수하게 되죠. 한번 지도 함께 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들이 어디로 가는가? 이들이 아나톨리아로 가는 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란, 인도로 가는 거 살펴봤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리스 이쪽에 남쪽 미케네 지역으로 가는 거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미케네, 즉 그리스죠. 그리스 남쪽 미케네 문명. 이들은 바로 그 전에
문명, 크레타 문명, 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한 요 크노소스가 수도죠. 여기를 중심으로 한 요 크레타 문명을 접수하게 된다. 이들은요 타고난 장사꾼이었어요. 그래서 청동기의 제작 원료인 주석, 이 주석을 저 멀리 영국, 즉 브리타니아까지 수출하고 했어요. 이들은 주전 14에서 13세기에 무역으로 최대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이들의 무대는요 지중해 전역을 아울렀다고 하네요. 이 무역을 통해서 이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을 유럽 전역에 전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특별히 이집트의 어떤 벽돌 건조 기술, 특히 이제 벽돌을 건조해가지고 그걸 뭘 쌓았습니까? 바로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이제 재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네요. 자, 이 비케네인들은 또 유목민족으로서의 호전 정신은 또 여전했는데 그게 바로 주전 1260년경 트로이 공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트로이. 바로 트로이. 지금 트로이, 성경엔 드로아로 나오죠. 드로아,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까 환상에 보였던 드로아. 트로이를 정복하는 스토리, 바로 이걸 트로이 전쟁을 주제로 한 일리아드 뭐 이런 것들 뭐 알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은 이제 언제 주전 12세기경 또 도리아인들의 남아 이들에 의해서 또 정복당한다. 자, 그다음에 또 살펴볼게. 주전 1500년경 바로 트라키아인들입니다. 트라키아인. 이들은 최초로 기병 전투말을 키워내는데 그래서 기존에 말이 수레를 끌었잖아요. 전차를 끌었잖아요. 하지만 이들에 의해서 기병이 탄생하게 되죠. 바로 트라키아 경무장 기병부대가 등장을 하고요. 자, 이들은 지금의 어떻습니까? 바로 이 불가리아 근처, 여기가 바로 트라키아 제국인데 여기를 무대로 해가지고 정말 잘 나갔죠. 이들이 최초로 기병 전투말을 키워서 뭐가 됩니까? 바로 트라키아 경장 기병 부대가 등장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켈트족 그리고 이탈리아로 들어간 에트루리아인 살펴볼 텐데요. 주전 1200년경 라인강 중류에 켈트족이 오게 됩니다. 이들 전부 인도 유럽인들의 분파예요. 이들은 이 켈트족은 곧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고요. 이들은 유럽의 초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 문명을 주도하게 되죠. 이들로 인해서 유럽을 거대 민족 용광로로 만든 첫 번째 주역이 바로 이 켈트족이죠. 주전 9세기경 이탈리아에 들어가서 이들은 에트루리아 문명을 만드는데 한번 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켈트죠. 바로 쭉쭉 해가지고 라인강 중류 이쪽으로 가가지고 유럽 전역에 흩어지게 되고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탈리아 요 지역, 지금 피렌체가 있는 토스카나 지역 일로 이제 간 사람들이 로마가 건국하기 전에 이 지역에서 뭘 만드는가? 엄청난 문명, 바로 에트루리아 문명을 만들게 되죠. 에트루리아. 바로 이 에트루리아인들의 그 건축술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이들이 만든 건축 기술이 뭐냐? 바로 아치 기술입니다. 아치. 이 아치 기술의 결정판이 뭡니까?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 하면 로마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로마가 건국되기 전 이 에트루리아인들이 만들어낸 건축 기술이에요. 굉장히 그 기술, 토목 이런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진 민족인데 로마가 이 에트루리아를 정복하고 나서 그 에트루리아의 기술이 로마의 기술로 이렇게 전해진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또 중요한 또 이동이 뭐냐? 바로 토하라인입니다. 굉장히 또 재미난 또 인물들인데, 자, 이 토하라인 여기는 중국 문헌에는 월지 수차 언급했는데 흉노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월지국으로 등장합니다. 월지. 자, 이들은 고대 인도 유럽인과 중국인이 처음 만나게 되는 현장,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게 될 텐데요. 자, 주전 10세기 이후 이들은 하서회랑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 문명과 접촉하게 되는데 바로 이 하서회랑 여기는 고대 인도 유럽인의 대이동 물결이 닿은 최동단, 가장 동쪽 끝자락 지점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죠. 여기. 자,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간 페르시아와 이란과 인도 이쪽으로 간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아리아인이라고 했죠. 아리아인. 이 히틀러가 이제 이 인도 유럽인 전체를 아리아인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아리아인 이 많은 분파 가운데 특별히 동쪽, 이 남쪽 이란과 인도 이쪽으로 이들만을 이제 아리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동쪽으로 쭉쭉 가가지고 여기 중국과 인접하고 하서회랑 이쪽으로 간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토하라인이라고 하고 중국 문헌에는 월지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제 한나라가 있고 장안이 있고
여기에 이제 다림 분지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여기에 하서회랑 황하 서쪽에 좁은 복도 통로 여기를 이제 하서회랑이라고 했죠. 여기에 바로 월지 토아라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에. 자, 진시 황제가 당시 중국을 통일했고요. 당시 월지도 이곳에 있던 월지도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낀 게 바로 흉노였어요. 흉노. 당시 흉노의 왕이 두만 선우였는데 이 흉노는 양쪽 사이에 껴가지고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의 어린 아들 묵툭이라고 하는 아들을 월지국에 이제 인질로 보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묵돌, 흉노의 이제 두만 선우가 죽고 그 아들 묵돌 선우, 이것도 다 이제 흉노족 관련해서 지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또 디테일한 내용들 아실 수 있고요. 이 흉노에 묵툭이 등장하면서, 묵툭 선우가 등장하면서 어때요? 굉장히 강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하는가? 바로, 이들이, 흉노의 묵돌 선우가 등장해가지고 주전 177년, 흉노의 묵툭 선우가 월지국을 공격합니다. 바로 이게 월지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종의 결정타가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 월지 여기를 흉노의 묵툭 선우가 탁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일부는 거기 남아있고요. 남아있는 그들을 뭐라고 하는가? 소월지라고 하고요. 이주한 그 사람들을 대월지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주로 이제 1, 2계곡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 이주하게 되는데 이걸 월지의 1차 서천이라고 하죠. 일로 갔다가 어때요? 여기서 더 멀리 일부는 남아있어요. 소월지. 그리고 더 멀리 고대 인도 유럽인 조상이 개척한 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원래 그 서쪽에서 왔으니까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 이들을 대월지라고 한다. 그리고 주전 176년경 여기에 있던 샤카 부족을 무너뜨리고 1, 2계곡에 정착을 하는데 다시 또 주전 155년경 외부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북인도 서쪽 인더스강 있는 이쪽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다. 여기 원래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바로 대하, 중국 문화는 대하 또는 이제 서양에서 박트리아라고 하죠. 박트리아. 이 왕국은 바로 알렉산더가 이제 동방 원정을 하면서 알렉산더가 죽고 수많은 왕국들이 이제 쪼개지잖아요. 그 왕국, 가장 동쪽에 있던 왕국이 바로 박트리아 왕국이었습니다. 바로 이 월지인들이 와가지고 이 박트리아 왕국을 그대로 접수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신들만의 왕국, 제국을 만드는데 그 왕국이 뭐냐? 바로 쿠샨 왕국 또는 쿠샨 제국이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누가 옵니까? 한나라 무제 때 외교관 장건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때요? 월지와 동맹을 맺고 흉노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이제 실패하죠. 하지만 이 1년간 대월지 그리고 박트리아 이 지역을 탐험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중국 한 무제를 중심으로 중국 조정에서 서역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이루어지면서 실크로드가 개척되는 이야기 지난 영상에 다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지역에 탄생하는 이 월지인들이 만든 토아라인들이 만든 이제 문명 제국 바로 뭡니까? 쿠샨 왕국입니다. 이 쿠샨 왕국은요, 바로 불교, 특히 대승불교가 이곳에서 굉장히 번성을 했고, 이 쿠샨 왕국을 통해서 중국에 전래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불교 실크로드라고 하죠. 이 불교의 탄생과 전래에 대해서는요, 다음 영상에서 인도편 영상을 만들 때 좀 자세하게 좀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크로드가 어떻습니까? 주전 2세기 이후 유라시아 세력 판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가장 동쪽에는 한나라, 그리고 쿠샨 왕국, 그리고 파르티아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제국이 있죠. 한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쿠샨 왕국이 있고요. 그리고 파르티아가 있고요. 여기 로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제국들이 건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크로드, 요 길들이 굉장히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 상황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쿠샨 왕조가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의 기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쿠샨, 여기는 그리스 문명을 계승한 그 박트리아를 접수한 거예요. 그 문명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 문명이 들어와 있고요. 또 이들은 동시에 뭐예요? 유목민족이에요. 동방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동방 유목민족으로서의 특징, 그리고 그리스 문명으로서의 특징, 이게 이제 두 개 다 잘 조화를 이룬 그
곳이기 때문에 바로 쿠시안 이들이 바로 실크로드를 통한 이제 민족 대이동, 문화 교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쿠시안 왕국이 어때요? 241년 사산조 페르시아의 창건자인 아르다시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또 그 즈음 주변의 다른 제국들도 무너지고 이제 혼란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때요? 이 혼란한 상황에서는 실크로드를 통한 안전한 여행, 장사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죠. 이렇게 되면서 한동안 실크로드는 잊혀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중국이 다시 수나라에 의해서 당나라가 이제 통일왕조가 등장하고 또 서쪽에서도 어때요? 아라비아, 바로 이슬람의 그 아바스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실크로드는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유라시아 초원을 무대로 특별히 이렇게 민족 대이동, 문화 교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오늘날 유럽인 또 이란인 또 인도인의 조상이 되는 인도 유럽인 그들의 민족 대이동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